길 건너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에 탑니다. 4분 뒤 이 차가 출발합니다. 우측으로 쏠리며 달리더니 100m를 채 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선 마취제로 쓰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요즘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물인데요.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이렇게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한다는 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고 음주운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사고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한 대가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차량 7대를 잇따라서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가로수 등을 돌진을 합니다. 이 SUV는 냅다 그냥 인도로 돌진을 하죠. 자, 도로교통법 제45조를 보게 되면요. 술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나 질병 또는 약물을 복용해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마약이나 수면제 같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들은 여러분들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다 접하셨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검출 가능한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실제로 졸음을 유발하는 약품들 중에 수면제가 얼마나 졸린지 10점 기준으로 해서 졸린 수치를 나타낸 거예요.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나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향정신성 약물로 판매 중인 수면제가 10점 만점에 8점과 7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체 약물 중에서 이게 가장 졸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표를 보게 되면요. 히드록시진이라는 약물이 제일 졸리다 라고 9점 정도를 마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나 그리고 또 같은 레벨에 있는 약품으로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순위가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라고 나와 있죠. 얘네들이 졸린 약의 상위권 1, 2, 3위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디펜히드라민이라든지 히드록시진이라든지 이런 약물들은 도대체 어떤 약물이길래 이렇게 졸릴까 라고 보게 되면요. 일단 대표적으로 아디팜정이라는 약 한번 볼게요. 히드록시진 염산염이라고 해서 히드록시진의 약물이고요. 이 약은 언제 먹는 약인가? 밑에 제가 설명을 좀 보면요. 두드러기나 피부 질환에 수반하는 가려움, 습진, 피부염, 피부 가려움증, 즉 알레르기 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이 테라플루,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테라플루의 약 성분 안에 디펜히드라민이 있습니다. 다들 이 약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기 증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감기약이라는 얘기예요. 자,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인 졸피뎀, 대표적인 약이죠. 이 약과 디펜히드라민 약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졸음의 유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완전히 10점 만점에 10점, 굉장히 똑같은 수치의 레벨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반응 차이를 보게 되면요, 졸피뎀 같은 경우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디펜히드라민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차이가 워낙에 편차를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감기약 먹고 좀 덜 졸릴 수도 있는데 어떤 누구는 수면제보다 더 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수면제가 더 졸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에 따라서는 수면제보다 더 졸리게 유발을 한 약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히드록시진이나 아니면 디펜히드라민도 법률적으로 먹고 운전했을 때 약물운전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법률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판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면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험 처리를 다 하고 봤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전에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약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졸음이 유발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용을 보험 처리를 해줄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주장을 한 건데, 자, 당연히 운전자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그냥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 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졸음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먹은 거는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즉, 신경계를 자극해서 신경변화를 일으키는 효과는 비슷한데 혹은 또 더 강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약들은 왜 어째서인지 운전 금지 약물로 지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운전하던 20대가 중앙선을 넘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전봇대는 옆으로 기운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을 찾다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대요. 차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약물 운전 중에서도 법률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른 약물보다 더 훨씬 위험할 수 있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을 초래하는데도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없는 것 같다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